가족들의 치매 극복을 위한 로드맵 방송, 수많은 고민들 함께 나눠요. 가로수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치매에 대해서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회자 이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학과 교수 김병수입니다. 교수님 잘 지내셨지요? 네. 예. 요즘 유튜브를 보면 자기만의 공부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올리는 유튜버들 꽤 있지 않습니까? 이름하여 공신, 공부의 신 이렇게 표현들 하는데, 청취자 여러분들, 지금 제 앞에 바로 그 공신이 앉아 계십니다.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에 입학을 하십니다. 그리고 졸업하십니다. 동대학원에서 정신과로 이제 석사를 받으시고 박사를 또 받으시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전임의까지 마치셨습니다. 스카이캐슬 다 보셨죠? 거기 보면 이제 전부 그 자녀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보내고 싶어하는 부모들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극 중에 그 김서영 씨 대사, 어머니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런 대사, 교수님 믿습니다. 믿고 따르겠습니다. 야, 어떻게 공부 노하우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이 힘든 과정을? 네. 그게 이제 평소에 자기가 어떻게 걷는지 그런 걸 생각하면서 걷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네. 저도 이제 제 공부 방법을 스스로 공부할 때는 막상 생각하지 않으니까 막상 설명드리려 하니까 좀 막막합니다. 이 아마 사람들마다 공부를 잘하는 혹은 잘 못하는 원인도 다 다를 것 같고 해결책도 그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모든 수험생들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첫째,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찾고, 둘째, 그 내용을 잘 익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외로 생각보다 그 앞부분, 즉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찾는다는 부분을 좀 간과하기가 쉬운데요. 같은 시간을 공부한다면 시험에 출제될 만한 더 중요한 부분을 공부한 학생이 결과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처럼 보통의 학생들이 듣기에는 그냥 우리 학교에서 1등하는 친구가 늘 하는 교과서적인 대답을 해주셨어요. 어쨌거나 공부도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근데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기억을 떠올려 보면, 전 교과서의 내용 다 시험에 나올 것 같고 다 중요해 보이던데요. 선택과 집중이 안 되던데요. 네. 아무래도 어디가 중요한 부분인지 파악을 하려면 일단은 선생님의 수업을 잘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기출 문제집을 보면서 중요한 부분이 뭔지 파악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마 성적이 우수한 학생일수록 이런 전략적인 부분에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수업을 제대로 안 들으니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죠. 어쨌든 전략을 세워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혹시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네. 둘째 부분, 즉 그 내용을 잘 익힌다는 것은 제대로 이해한 후에 충분히 반복 학습을 한다는 의미겠죠. 아마 충분한 시간과 끈기가 있으면 누구나 완벽하게 공부해서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들을 외울 수 있기를 모든 학생들이 바랄 텐데요. 실은 이럴 때 도움을 주는 암기법이 있습니다. 이런 게 꿀팁이에요. 암기법 알려주십시오. 연상법 혹은 이미지 연상법이라고도 하는데,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정치가들이 긴 연설 내용을 암기할 때도 썼다고 합니다. 먼저 본인에게 익숙한 어떤 장소를 머릿속으로 떠올립니다. 어디건 상관이 없고요. 자신에게 매우 익숙한 곳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근무하는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을 예로 들면, 먼저 입구에는 택시 정류장이 있고 그 앞에 입구 회전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문으로 들어오면 로비에는 소파들이 놓여 있고요. 거길 지나가면 2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그 위로 올라오면 재활의학과가 있고 그 옆에 대구광역치매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출근할 때 동선이라서 저는 매우 익숙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외워야 할 내용들을 그 동선을 따라서 하나씩 배치를 하는 겁니다. 본인이 익숙한 동선에 외워야 하는 사물을 대입하라는 그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만약에 외워야 할 내용이 예를 들어 안경, 고구마, 고양이, 피아노, 자장면, 이런 5가지 사물을 외워야 한다면, 네. 만약 그렇다면 사회자님께서는 어떻게 외우시겠습니까? 저희는 단순하게 첫 글자를 따죠. 안고고 피자 해가지고. 네, 그것도 실은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외워야 할 대상이 좀 종류가 많아지거나 여러 가지들을 외워야 될 때는 그렇게 약자만 따는 것은
막상 또 이제 시험장에서 헷갈리실 수가 있을 텐데요. 예. 이렇게 이미지 연상법 같은 경우는 장점이 시간이 지나도 좀 많이 헷갈리지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하던 내용을 다시 설명드리면 네. 안경, 고구마, 고양이, 피아노, 자장면을 제가 이제 출근하는 그 동선에 따라서 택시 정류장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사물들을 차례로 연결을 시킵니다. 먼저 제일 앞에 병원 앞에 택시 정류장이 있죠. 그래서 먼저 택시와 안경을 연결시키는데 머릿속으로 택시가 안경을 밟고 지나가서 안경이 부서지는 장면을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런 식으로 대입을 하는 거군요. 네,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서 상상을 네, 하는 네, 거죠. 네, 네. 이제 두 번째는 병원 현관 회전문에 고구마를 매치를 시키는 건데, 예를 들자면 현관 회전문에 사람 키만큼 아주 거대한 고구마가 문틈에 끼어서 회전문이 고장난 모습을 상상을 해봅니다. 뭔가 이렇게 흔하지 않은 장면을 상상하면 더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현관을 지나서 로비로 들어왔죠. 로비엔 소파들이 놓여 있는데 로비 소파에 고양이를 연결시킵니다. 아주 크고 하얀색의 페르시아 고양이가 소파를 발톱으로 마구 찢어서 그 솜이 눈송이처럼 튀어나오는 모습을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으로 가는 거죠. 피아노를 연결을 시키는데 저는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피아노가 대굴대굴 굴러 떨어지면서 엄청난 소리를 내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재활의학과 앞인데요. 여기서 저는 제가 아는 재활의학과 교수님께서 자장면을 막 흡입하듯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상상을 했습니다.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좀 뭐랄까 자극적으로 비현실적인 이미지를 연상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암기한 후에 제가 병원 앞에서부터 대구광역치매센터로 가는 길을 차례대로 떠올려 보면 먼저 택시 정류장, 택시가 아까 안경을 밟고 지나갔었죠. 그래서 안경을 떠올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현관 회전문인데 현관 회전문에는 사람만한 고구마가 문틈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떠올릴 수가 있죠. 그리고 로비 소파에는 흰 고양이가 발톱으로 솜을 마구 파헤치고 있었고, 그리고 에스컬레이터에는 피아노가 위에서부터 대굴대굴 굴러 떨어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의학과 앞을 지나갈 때 재활의학과 교수님께서 자장면을 너무나 맛있게 드시는 장면을 아까 떠올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안경, 고구마, 고양이, 피아노, 자장면 이런 사물들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5개 사물을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훨씬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어쩌면 사회자님께서 예. 일주일이 지나도 다음 주에도 기억이 나실지 모릅니다. 지금 제가 엄청 반성했어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저처럼 안고고 피자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좀 뭐랄까 매일 오가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동선에 사물을 연결해서 기억하면 이거 진짜 안 잊어먹죠. 기가 막힌데요. 피아노가 대굴대굴 굴러간다. 아, 이 연상 참 재밌는데 이따가 내려갈 때 보면 또 그림이 그려질 것 같은데요. 네. 재밌습니다. 사람은 뭔가 스토리가 있으면 더 잘 기억하도록 뇌가 발달되어 있고요. 특히 백문이 불여일견, 눈으로 본 시각적 정보를 잘 기억하기 때문에 생생한 시각적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범한 상황보다는 뭔가 서프라이즈, 놀라운 상황일수록 더 기억에 잘 남습니다. 저는 이런 이미지 연상법을 학생 때 자주 이용했었는데 상당히 유용하고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공부에 활용을 해야 돼요. 앞서처럼 저기 수업에 충실했다, 뭐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다. 이거는 그냥 기사에 나오는 거고, 이야, 교수님만의 노하우를 괜찮은데요. 그리고 이런 이미지 연상을 통한 암기법을 실은 노년기의 분들, 특히 기억력이 저하되신 경도인지 장애 환자분들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 대구광역치매센터에서 연상법의 바탕을 둔 기억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역시 네. 네, 단디 기억하기라는 이름이고요. 8주 동안 매주 1시간씩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실제 생활 속에서 기억력 증진에 많이 도움을 받으신 것으로 말씀들 하셨고, 지금은 코로나 중이라서 널리 운영을 못하고 있지만 조만간 동영상 프로그램으로 제작해서 누구나 집에서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단디 기억하라는 뜻이죠. 경상도 어경으로 단디 이렇게 쓰는데 동영상 기대되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단디 잘 기억해 두셨다가 동영상 나오면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전문의에게 듣는 치매 이야기 2탄. 오늘은 치매 진단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 합니다. 교수님, 치매가 의심되면 우리 보건소의 치매 안심센터나 병원에 방문해서 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흔히 머리 사진만 찍으면 치매를 알 수 있나 이렇게 물어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습니까? 정답은 아닙니다. 치매는 다양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치매는 다양한 원인으로 생기기 때문에 한 가지 검사로 최종 진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뇌영상 촬영은 치매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활용되지만 초기 치매인 경우에는 뇌영상 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자세한 병력 조사와 진찰, 신체 질환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실 검사, 뇌 기능을 평가하는 신경인지 기능 검사, 뇌 구조와 기능을 보기 위한 뇌영상 검사를 종합해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 잘 들으셨죠? 뇌에 병이 생긴 거니까 뇌 사진을 찍으면 진단이 되는 걸로 아는 분들이 많으셔요. 여러분 들으셨죠? 결론은 아닙니다. 광역치매센터에 이런 문의가 많습니다. 가족이 치매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언제 치매로 진단 받으셨습니까? 라고 여쭈면 아니 진단 받은 적은 없는데 내가 보기에는 치매가 확실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이 경우에 다양한 검사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돈만 많이 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 아니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네, 치매가 아주 심하게 진행되면 누가 봐도 저분은 치매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해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겉으로 봤을 때 치매처럼 보이는 분들조차 나중에 알고 보니 치매가 아닌 다른 질환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뇌종양, 갑상선 질환, 심한 빈혈, 영양결핍, 우울증 이런 질환들에서 언뜻 봤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은 치매와 잘 구분되지 않을 수 있지만 치료적인 접근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찍 발견해서 제대로 치료하면 완치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완전히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역시 치매도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십니다. 병을 방치해서 뒤늦게 치료하는 것보다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비용적인 면에서도 훨씬 이득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거든요. 치매 어르신이나 가족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아마도 지금 받는 검사가 어떤 검사인지 또 어떤 이유에서 받는 건지 잘 몰라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검사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치매 진단을 위한 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치매 정밀 평가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검사는 바로 의사와의 면담입니다. 면담은 치매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도 중요하고 치매의 종류를 구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과정입니다. 치매에서는 환자가 본인의 증상을 모를 때가 많기 때문에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보호자와 면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면담은 의례적인 절차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치매 진단에서는 의사와의 면담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로 어떤 것을 확인하십니까? 네, 먼저 병력 조사를 합니다. 언제부터 증세가 시작됐고 주로 어떤 증세가 나타났고 또 지금까지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지를 자세히 알아보는 과정을 말합니다. 오히려 첨단 기계를 사용하는 검사 과정보다 실은 이런 문진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증상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심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치매로 진단 내릴 수가 있는데 다음으로 치매 원인 질환이 어떤 것인지 가려내기 위한 정보들을 파악합니다. 여러 종류의 치매에서 특징적인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다시 한번 자세히 물어보고 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비롯한 신체 질환들, 또 복용하는 약물의 종류나 알코올 남용 여부 등을 확인해서 원인을 감별할 수 있습니다. 본인 입장에서 예를 들어 고혈압 약을 먹는다 했을 때 약을 먹고 있어도 언제부터 먹었는지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이런 걸 갑자기 대답하려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자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보호자에 대한 면담도 함께 이루어져야겠군요. 그렇습니다. 보호자 면담이 실은 치매 진단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병력 조사 후에는 직접 신체 진찰을 합니다. 기본적인 혈압, 체온, 맥박 등도 측정하고 그 밖에 신체적인 이상은 없는지 또 운동 기능이나 감각 기능, 반사 능력과 같은 신경학적 기능은 정상인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 상태 검사에서 우울 증상이나 환각, 망상과 같은 그러한 정신병리들을 평가를 합니다. 이 정도 한 2과정만 거쳐도 치매 전문가분들은 대략 추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치매 전문가들은 병력과 진찰을 통해서도 치매가 있는지 또 어떤 종류의 치매인지를 어느 정도 추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확진을 위해서는 세 번째 과정, 즉 각종 검사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체 질환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실 검사, 여기에는 혈액 검사, 심전도, X선 검사 등이 포함되고요. 그리고 뇌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신경 인지 기능 검사가 있고, 뇌의 구조와 기능을 보기 위한 뇌영상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또 가끔은 뇌 감염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뇌척수액 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경도 인지 장애를 배울 때 신경 인지 기능 검사가 나왔었거든요. 경도 인지 장애 진단의 필수 검사로 신경 인지 기능 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경도 인지 장애로 진단할 수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도인지 장애는 아직 치매로 진단될 정도는 아니지만 신경인지기능 검사에서 인지기능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확인될 때를 뜻하는 용어이죠. 신경인지기능 검사에서는 기억력, 언어능력, 집중력, 집행능력, 시공간 구성능력 등의 아주 광범위한 인지 영역을 평가해서 치매를 진단하고 또 종류를 감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질환의 경과를 파악해서 각 진행 단계에 맞는 효과적인 치료법을 선정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신경인지 기능 검사는 기계를 이용합니까? 컴퓨터 같은 기계를 사용해서 측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훈련을 받은 검사자가 1:1 면담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치매 선별 검사라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것도 다 신경인지 기능 검사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네, 치매 선별 검사도 신경인지 기능 검사 일종입니다. 현재 국가 치매 조기 검진 사업에서는 검사를 크게 선별검사와 진단검사의 두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선별검사는 병의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해서 치매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골라내기 위한 검사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검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략 15분에서 20분 정도에 끝낼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검사가 사용됩니다.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에서 선별 검사 받을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만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누구나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치매 선별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선별검사 결과에 따라 보다 자세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층적인 검사들로 구성된 진단검사를 시행하시게 됩니다. 진단검사는 선별검사보다 소요시간도 상당히 길어지고 또 환자분께서 체감하시는 난이도도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검사 시간이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성격이 좀 급하신 분들, 또 치매로 인내심이 부족해진 어르신들은 검사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네, 대부분 고령이시고 해서 오래 집중하기 힘들어 하시고 또 실제 치매 증상이 있는 분일수록 검사를 하시다가 좌절감을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 중간에 힘들어서 그만두시겠다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검사를 시행하시는 분들께서 워낙 이런 상황에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대개는 차분하게 잘 이끌어가면서 검사를 마무리하시는데요. 가끔 증상이 심하신 분은 중도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비록 검사를 끝까지 완료하지 못하시더라도 검사 받을 때 태도나 행동 같은 정보를 진단에 활용할 수도 있고 또 가족으로부터 얻는 추가 정보를 통해서 치매를 진단 내릴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그냥 겁먹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저런 검사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요,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셨대요. 거기에 결과지에 혈관성 치매 중등도라는 문구가 적혀 있더라.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네, 보통 일반적인 건강검진에는 자세한 치매 진단 과정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 결과지에 혈관성 치매 중등도라고 이렇게 적혀 있다면 아마도 치매가 진단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치매 발생의 위험도가 높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평소에 고혈압, 당뇨, 이상지혈증 등의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또 운동이 부족하고 비만한 경우, 또 담배를 많이 피우거나 술을 많이 마시는 경우 등의 위험 요소가 많아서 앞으로 혈관성 치매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확한 치매 진단을 위해서는 보다 자세한 면담 그리고 추가적인 검사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치매 발생의 위험 요인을 알려주는 거네요. 그렇죠. 혈액 검사나 심전도 검사와 같은 이런 검사실 검사들은 신체적인 질환 외에도 인지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찾아서 예방과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직접 치매를 진단하는 건 아니지만 치매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이런 위험 요소를 찾기 위해서는 이런 검사들이 필요하겠군요. 근데 또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기력이 없는데, 야, 이 사람아 기력 없는데 피를 이렇게 많이 뽑아도 돼 이러시는데 괜찮습니까? 네. 저도 외래에서 많이 듣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4리터에서 5리터 정도의 혈액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매일 1% 정도, 즉 40cc에서 50cc 정도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보통 우리가 검사실에서 체열을 하면 10cc 내외로 하기 때문에 매일 새로 만들어지는 양보다 적어서 건강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검사 목적으로 이렇게 체열을 해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다음으로는 뇌영상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 정밀 평가에 이용되는 뇌영상 검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뇌 모양을 보는 구조적 뇌영상 검사로 CT, 다른 말로 전산화 단층 촬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MRI, 자기 공명 영상이라고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뇌 활동성을 보는 기능적 뇌영상 검사로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다시 말해 PET 영상 사진이 있습니다. 종류가 다양한데요. 일단 뇌 모양을 살펴보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거예요. CT하고 MRI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CT는 촬영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고 촬영 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는데, 엑스레이 촬영과 같은 방사선을 사용하고 또 해상도가 MRI에 비해서 낮아서 뇌의 미세한 구조물들을 구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환자가 침대에 누우면 침대가 움직이면서 뇌 촬영을 하시고요. 촬영에 소요되는 시간은 10분 내외입니다. MRI는 촬영 비용이 비교적 비싸고 촬영 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지만 방사선이 아닌 자기장을 사용하고 해상도가 CT보다 높아서 뇌의 미세 구조를 잘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치매 진단에 CT보다 MRI가 많이 사용됩니다. 촬영 장비는 가운데에 구멍이 있는 커다란 박스 혹은 원통처럼 생겼는데, 이 가운데 구멍으로 움직이는 침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환자분께서 침대에 누우시면 침대가 기계 안으로 서서히 이동하고 촬영에는 20분에서 4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야, 최대 40분이면 어르신은 혼자 좀 답답한 통 속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견디시는 게 좀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 MRI의 단점이 어둡고 밀폐된 원통 안에 오랫동안 누워 계셔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공포감을 느끼거나 무척 답답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진정제를 주사하고 주무시면서 촬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장에 반응할 수 있는 인공 판막이라든지 심장 박동기, 그 밖에 금속물을 몸에 삽입하신 분들 경우에는 MRI 촬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뇌 구조를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조영제라고 물질을 주사한 후에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조영제 부작용은 없습니까? 네, 조영제 부작용으로 간혹 두통이나 구역질, 열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대개는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하지만 아주 드물게 조영제 과민 반응으로 쇼크가 일어나서 위험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응급 조치가 가능한 환경에서 이용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MRI 뇌 사진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 뭐라 그럴까, 호두를 반으로 쪼갠 단면처럼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뇌 바깥쪽에 주름이 많이 잡혀 있어서 마치 호두처럼 보입니다. 정상인의 경우는 속이 꽉 찬 호두처럼 무척 실하게 보이는데,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는 신경세포가 줄어들어서 크기도 작아지고 뇌 사이에 빈 공간도 넓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뇌 위축이라고도 하는데요. MRI 사진을 보시면 뇌 위축 현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뇌 위축 현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면 알츠하이머병이 있는지도 직접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네, 알츠하이머병이 아주 심한 중증의 경우에는 MRI만 봐도 알츠하이머병의 중증 단계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기에는 정상과 구분이 어렵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80대인 분과 40대인 분의 이마 주름살을 비교해보면 누가 봐도 그 차이를 확연히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이마 사진만 보고서 그 사람이 70대인지 60대인지 구분해 보라고 하면 아마 맞추기가 쉽지 않겠죠. MRI 검사는 뇌 모양을 바로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치매 진단 과정에서 무척 유용하지만 자세한 병력이나 신경인지 기능 검사 결과를 모르는 채로 MRI 사진만 보고서 치매를 판정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예, 말씀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근데 그 MRI가 치매의 원인을 감별할 때 유용하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지요? 예를 들어서 머릿속에 혹이 생기는 뇌종양이나 뇌 속의 뇌실이라는 공간에 물이 가득 차서 뇌를 압박하는 뇌수두증의 경우에는 환자의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나 행동만으로는 정확히 진단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들의 경우는 MRI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병소를 확인해야만 진단을 내릴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혈관성 치매도 뇌경색이나 뇌출혈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경우도 MRI 검사가 매우 도움이 됩니다. 치매 진단에는 진짜 정말 중요한 검사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앞서 이제 MRI는 비용이 비싸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나마 다행히 지금은 CT나 MRI가 치매 정밀 평가를 위해 시행할 때는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무척 다행이고요. 구조적 영상 촬영법은 우리가 이렇게 배웠고 이제 기능적 영상 촬영법을 알아볼까요? 네, 기능적 뇌영상 검사는 뇌 모양보다는 뇌 기능, 즉 혈류량이 어떤지 혹은 포도당 대사량이 어떤지 같은 정보를 파악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일명 PET 검사입니다. 뇌 기능 검사가 중요한 이유는 MRI에서 뇌 위축 현상이 관찰되는 것보다 먼저 PET에서 뇌 기능 저하 소견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뚜렷하기 전에 치매를 조기 진단하거나 혹은 다른 검사 소견이 불확실할 때 치매 종류를 감별하기 위해서 시행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알츠하이머병의 원인과 관련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이상 단백질이 뇌에 얼마나 쌓여있는지를 보는 아밀로이드 펫이라는 검사를 시행하는데 알츠하이머병의 증상이 시작되기 이미 수년 전부터 그 물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 방법은 뭐 CT나 MRI하고는 다른 방법입니까? CT나 MRI처럼 커다란 통 안에 들어가서 촬영한다는 점은 비슷한데요. 다만 촬영하기 전에 방사선 동위원소를 몸에 주사하고 한두 시간 지나서 약물이 뇌에 도달할 때쯤 통에 들어가서 약 20분 정도 촬영을 하시게 됩니다. 주사하는 약물이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걸 또 우리가 핵의학 검사 이렇게 부르는군요. 그 혹시 검사 전에 뭐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검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포도당 대사를 확인하는 FDG 펫의 경우에는 최소 6시간 금식을 하셔야 되고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당뇨 환자는 혈당 조절이 잘 되어야 결과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쯤 되면 많은 청취자분들이 궁금한 게 비쌉니까? 검사 비용? 펫의 경우 치매 평가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FDG 펫은 약 70에서 80만 원, 아밀로이드 펫은 약 120에서 14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우와, 비싼데요. 근데 필요하다면 해야겠죠, 그죠? 아까 그 뇌척수액 검사도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이건 어떤 검사입니까? 뇌척수액 검사는 뇌에 감염성 질환이 의심될 때 주로 시행하는 검사로 구부리고 앉거나 옆으로 누워서 허리 부위에 주사 바늘을 꽂아서 뇌척수액을 채취하게 됩니다. 준비 시간을 포함해서 약 20분 정도 걸리는 간단한 검사지만 뇌와 밀접하게 닿아 있는 부위를 굵은 바늘로 찌르는 침습적 검사라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시행을 합니다. 말씀만 들어도 무지하게 아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바늘로 찌를 때 약간 통증이 있지만 잠시 후에 괜찮아집니다. 뇌척수액을 뽑고 나서 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 4시간 정도 허리를 바닥에 대고 누워서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검사 시간 자체는 뭐 20분 정도입니다만 검사 후에 생길 수 있는 두통을 막기 위해서 4시간 정도 안정을 취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뇌 척수액에서 아밀로이드나 타우라고 하는 이상 단백질의 농도를 측정해서 알츠하이머병의 조기 진단에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침습적 검사인데다가 치매 진단을 위한 확실한 기준이 아직 정해지진 않아서 알츠하이머병의 진단과 관련해서는 주로 연구 목적으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검사법 중 말씀해주고 계신데 저거 유전자 검사도 얼핏 들었는데 이건 뭡니까? 네,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아밀로이드 프리커서 프로테인, 프리세닐린 1, 프리세닐린 2라고 하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우성 유전을 하기 때문에 이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알츠하이머 치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는 아니지만 가족력이 아주 높게 있다던가 아주 이른 나이에 기억력 저하를 보인다든지 할 때는
치매와 관련된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기도 합니다. 그럼 유전자 검사를 받으면 내가 나중에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릴지 알 수 있겠군요. 네,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으면 치매가 확진되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만약 또 그런 돌연변이가 없다고 해서 치매가 앞으로 생기지 않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실은 치매 관련 유전자는 아주 다양해서 알츠하이머 병과 관련해서 아포이 엡실론4 유전자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직접적으로 치매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치매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포이 엡실론4 유전자가 한 개 존재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2배에서 3배, 그리고 이 유전자가 2개 존재하는 사람은 15배 정도까지 치매 발생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검사는 원한다면 병원을 방문해서 본인이 아포이 엡실론4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긴 합니다만, 아포이 엡실론4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반드시 치매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또 아직까지 이 유전자를 가진 사람을 위한 특별한 치료법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어서 지금은 연구 목적으로만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청취자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받으시기보다 모든 건강의 기본이죠. 저희가 알려드린 위험 인자를 줄이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먼저 유지하는 게 더 좋다는 말씀 드립니다. 열심히 걸으시고 운동하시고 술, 담배 하지 마시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가로수에서는 치매는 한 가지 검사만으로는 진단되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평가와 검사 결과를 고려해서 전문의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진단한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네, 치매는 한 가지 원인으로 생기는 병이 아니고 여러 질병들로 구성된 증후군입니다. 따라서 치매 증상을 보이는 사람마다 그 원인이 다를 수가 있고요. 치료도 거기에 맞게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검사 또한 종합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치매 진단을 위한 검사로는 앞서 쭉 얘기해 주신 것들, 면담, 또 신경인지기능검사, 검사실 검사, 뇌영상 검사 등이 있고요. 특수한 상황에서는 뇌척수액 검사나 유전자 검사를 하기도 한다. 오늘 내용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오늘 가로수 청취자 여러분들 방송 잘 들으셨죠? 팟빵 가로수 채널 공지사항에서 역시 구독자 이벤트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잘 읽어보시고 참여하시고 선물 받아가십시오. 추첨을 통해서 우리 광역치매센터에서 시원한 커피 쿠폰 준비해드립니다. 역시 교수님께 여쭙고 싶은 거 댓글 남겨주시거나 대구광역치매센터로 메일 보내주시면 답 준비해드릴게요. 역시 더더욱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옵니다. 구독하기 꾹, 좋아요 꾹. 여러분 가로수에서 만나요.